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반, 2반, 3반, 5반 학생들에게는 3월 셋째 주 두 번째 온라인 수업에 해당을 하고요. 4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 온라인 수업에 해당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4반 학생들한테는 아직 인사를 못했는데 개교기념일 잘 보내고 집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잘 쉬었죠, 그죠? 네, 이번 시간에 우리는 교재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원지역 국가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청동기 문화까지 살펴보았어요. 그죠?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계급의 발생과 그리고 국가의 성립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까지가 선사 시대였어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과거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역사 시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우리 그 역사 시대에 들어가는 거 국가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중원지역,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그 국가의 성립과 발전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교과서에 보시면은 중국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중원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중국과 중원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중원은 좀 더 역사적인 전통적인 개념의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크죠. 물론 과거에도 컸습니다만은 현재 중국의 경우에는 만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몽골에 해당하는 내몽골 지역이라든지 뭐 티베트 신장 지역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중국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역사 시대 때의 중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중원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오늘날보다는 조금 좁은,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이라고 불렸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대륙의 중심부 이런 지역을 한정해서 중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전제를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청동기 시대 때 잠깐 이야기했던 내용 나옵니다. 하왕조와 상왕조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청동기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황허강 중류 지역에서 기원전 2000년경에 성립을 하였던 하왕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얼리터우 유적이 발견이 되면서 여기가 문헌상 최초의 왕조인 하왕조로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거대한 궁전과 성벽을 갖춘 도성 유적이 발견이 되면서 초기 국가 단계로 접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아직까지 기록이나 문자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헌상 등장하는 역사상의 기록으로 존재하는 최초의 왕조로 여기는 것이 바로 하왕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배운 것입니다. 기원전 1600년경에 마찬가지로 황허왕 중류 지역에서 두 번째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왕조의 이름이 바로 상왕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상왕조는 다른 말로는 은왕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상나라, 은나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이 상왕조의 마지막 수도의 이름이 은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수도의 이름을 따서 은왕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상왕조라고 부르는 게 옳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왕조의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왕조하고 마찬가지로 원래는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문헌상에만 존재했던 왕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왕조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하왕조와는 달리 문자, 기록이 나오게 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 과정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수업 시간에 풀었어야 되는 드립인데 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 때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온라인 수업으로 얘기를 하게 돼서 조금 아쉽네요. 자, 과거에 중국에서는요, 골이라고 불리는 한약재가 있었어요. 용골이라고 불리는 거. 이 황허강 지역에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체불명의 뼈다귀라든지 아니면 뼈조각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됩니다. 이게 어느 동물의 뼈인지는 몰라서 당시 중국 사람들은 이게 아마 용의 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름을 용골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라리아, 학질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이 병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추위를 느끼면서도 몸에는 열이 펄펄 끓는 그런 어떤 이상한 병세를 앓게 되는데 그 병을 치료로 하는 약재로 쓰였던 게 바로 이 용골이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1899년이었어요. 당시는 중국의 청나라 말기에 해당하는데요. 거기에 청말의 왕의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경우에는요, 과거 시험을 봐서 1등으로 합격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고 학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관리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의 평소 취미가 무엇이었냐면요, 금성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골동품을 수집하는 이러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금성문이라고 하면은요, 돌이나 금속에 적혀진 문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비석에 적혀있는 옛날 글자를 연구하는 것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된 골동품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의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1899년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학질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약국에 가서 이 학질 말라리아에 좋다라고 하는 약재인 용고를 사가지고 와요. 자, 그래서 용고를 사가지고 와서 이거를 끓여가지고 이제 약으로 먹어야지라고서는 용고를 이렇게 딱 끓이려고 딱 봤는데, 이 커다란 뼈 조각에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글자 같은 것들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뭔가의 문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은 딱 직감합니다. 이거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 것 같다. 또 이거를 어떻게 옛날 글자하고 모양을 조금 맞춰보다 보면은 종이 치네요. 네, 종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기는 처음입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었냐면은 용고를 사서 약으로 다려 먹으려고 봤는데 거기에 뭔가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거 굉장히 눈에 있다.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금성문이라든지 골동품 이런 것들에 취미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왠지 옛날 글자하고 맞춰보다 보면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직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것도 있고 약국으로 달려가서 그 약국에서 있는 모든 종류의 용골들을 싹 다 사들여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책을 뒤져보면서 금성문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글자를 하나 둘씩 맞춰가면서 해석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어디서 읽어본 것 같아. 어디서 읽어봤을까요? 그렇죠. 문헌상에 등장을 하는 상왕조의 기록과 일치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의영이라는 사람이 깨닫게 돼요. 이것은 용의 뼈, 용골이 아니라 과거 상왕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는 자기랑 같이 취미 활동을 하던 금성문을 사모으거나 골동품을 수집했던 친구들하고 함께 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수많은 용골들을 사모으면서 그 글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왕조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렇죠. 거북의 껍데기나 소뼈에 새겨져 있었던 글자 갑골문 또는 갑골문자라고 하는 것이 처음 이 세상에서 밝혀지게 된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1928년으로 가게 되면서 상왕조의 마지막 수도였던 은이라고 하는 것이 황허강이 범람,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서 땅이 크게 한번 뒤집히게 되는데요. 그 범람에 의해서 과거 상왕조의 수도였던 은이라고 하는 곳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허라고 하는 곳이에요. 은의 폐허다, 유적이다라고 해서 은허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왕조의 마지막 수도였던 은의 폐허 유적이 발견이 되었으니 그게 바로 은허라고 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은허를 발굴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갑골 문자와 그리고 청동기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 다만 기록상으로 존재했던 상왕조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체가 100%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왕조는 실존했던 왕조로 현재까지도 당연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갑골 문자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상왕조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종이 있기 전이니까 나무에다가 글씨를 쓰지 않고 왜 소의 뼈라든지 아니면은 거북 껍질 같은 데에다가 글씨를 썼을까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상왕조의 경우에는 신정정치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신정정치,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이런 용어 배웠을걸요? 재정일치라고 하는 용어 배웠을 겁니다. 그죠? 자, 신정정치란 무엇이냐? 재정일치란 무엇이냐? 자, 다들 알다시피 그렇죠? 왕이 제사장을 겸하는 정치 형태를 가지고 신정정치 또는 재정일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왕조의 경우에는요, 나라에서 언제 수도를 어디로 옮길 것인지, 다른 나라랑 전쟁을 언제 할 것인지 같은 국가에 있어서 중대한 일들을 결정을 할 때 점을 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치는 주체는 바로 누구였느냐? 왕이었던 것이죠. 왕이 제사장으로서 점을 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상왕조의 모습이었던 것이고요. 그 점을 칠 때 사용했던 게 바로 이 갑골입니다. 자, 우리 차가운 물체를 뜨거운 열에 갑작스럽게 가하게 되었을 때 그 물체는 팽창하나요? 수축하나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열을 가하게 되면 물체는 팽창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소뼈라든지 거북 껍질 같은 것들을 잘 말리게 되면 굉장히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런 것들에다가 갑작스럽게 열을 가하게 되면 급격하게 팽창을 하게 되면서 쩌저저적 하고 갈라지게 되고요. 거기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왕조에서의 왕은 제사장이자 왕이기도 했던 이 사람의 경우에는 뜨거운 불에다가 소뼈나 거북의 껍질 같은 것들을 가열해서 갈라지게 했고요. 그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신의 뜻을 점을 쳤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식이었겠죠. 그죠? 제사장 겸 왕이 하늘이시여 신이시여 우리가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데 언제 어디로 옮기면 좋겠습니까? 답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불덩어리에다가 그죠? 거북 껍질을 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북 껍질이 쩌저저적 갈라졌겠죠. 그걸 보고서는 신께서는 언제 어디로 수도를 옮기라고 하셨다라는 식으로 점을 쳤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내용을 점을 치는 데 사용했던 소뼈나 거북의 껍질에다가 새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적혀져 있어요. 언제 수도를 어디로 옮기면 좋을지를 신에게 물었더니 신께서 언제 어디로 옮기라고 말씀을 내려주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갑골 문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갑골 문자의 경우에는요, 상왕조 시기에 있었던 국가 중대사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의 책상에 문헌상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상왕조의 기록과 이 갑골 문자에 적혀 있었던 내용들이 일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왜 상왕조는 신정정치, 재정일치의 국가였을까? 왜 왕이 제사장을 겸하는 정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자, 사실 이 신정정치, 재정일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상왕조에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요, 초기 국가 단계에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공통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던 정치 형태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 같은 경우에도요,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언어학적으로 풀이해봤을 때 이 단군 왕검에는 정치적인 지배자의 의미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지배자로서의 왕의 의미가 왕의 의미와 더불어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무당으로서의 의미,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다라고 해요. 단군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마 단골이라고 하는 고대어의 무당을 뜻하는 뜻이었다라고 하고요. 왕검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 말이었다고 해요. 그 두 가지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조선도 그러했듯이 상왕조 역시 재정일치, 신정정치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초기 국가 단계에서 이런 신정정치, 재정일치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왕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 왕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초기 국가 단계의 경우에는요,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아직까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법과 제도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왕이 정치적인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자기보다 더 큰 힘, 자기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빌려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얘들아 전쟁하자, 수도로 옮기자 라고 하면은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우리가 어디로 언제 가야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왕이 가자라고 하면 안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수도로 옮겨야 하냐고? 왜 전쟁을 해야 되냐고? 그것은 신께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왕이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정치의 수단이 바로 신정정치, 재정일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반대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정치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사람들은 신의 뜻을 따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묻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제사장이 점차 정치적으로 강한 힘을 갖게 되면서 제사장들이 왕이 되면서 정치적인 지배자가 되게 되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 신정정치, 재정일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왕의 통치력이 부족했을 때 신으로부터 그 권위를 빌려오는 형태, 또는 이 제사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를 이후에 정치적인 힘으로 이용했던 것, 그것이 바로 신정정치, 재정일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상왕조 역시 아직까지 제대로 된 국가 통치 조직이라든지 법과 제도를 갖추지 못했던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신정정치라든지 재정일치와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점을 치는 데 사용했던 갑골 문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이 상왕조는 이후에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소국들을 정복하면서 점차 그 세력을 확대시켜 나가다가 기원전 11세기경에 주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면서 상왕조에서 주왕조로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기원전 11세기경의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몇 분째 찍고 있는지 좀 볼게요. 네, 이제 17분 정도가 지났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분 정도만 더 수업을 하면은 1시간 분량 정도는 채우겠네. 네, 한 30분 정도 수업 영상을 끊어서 찍으려고 합니다. 자, 이 상왕조가 망하고 주왕조로 넘어가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역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으면 참 재밌게 들었을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왕조의 마지막 왕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냐면요, 상나라의 마지막 왕은 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자, 이 상왕조의 주왕의 경우에는요, 원래 굉장히 똑똑하고 군사적인 재능도 뛰어나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의 문제점, 약점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여자를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상주왕에게 한 명의 굉장히 예쁜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전설적인 미녀라고 일컬어지는 달기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예뻤다라고 전해지냐면요, 뭐 요런 얘기가 전해지게 돼요. 이 여자가 꽃밭을 지나가게 되면은 꽃들이 이 여자의 얼굴을 한번 보고서는 아, 저 여자에 비하면 나는 못생겼어 라고 하면서 풀이 죽어서 고개를 푹 숙였다는 뭐 요런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상당히 예뻤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 여자도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은 무지무지 예쁘긴 했는데 굉장히 성격이 잔인하고 또 변태적인 그런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네, 다들 예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 나라를 잘 다스렸던 상나라의 주왕은 이후에 달기에게 빠져서 정치를 돌보지 않고 나라를 말아먹기 시작을 해요. 뭐 요런 얘기들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지육림, 그대로 풀이해보자면은 술로 만든 연못과 고기로 만든 숲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상주왕이 사랑하는 여자의 달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술을 부어서 연못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배를 띄우고 놀면서 술이 마시고 싶으면은 연못물, 술이죠, 한 컵씩 퍼가지고 마시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만 먹으니까 배가 고파서 그 연못 주위에 있는 나무들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걸어놨대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목마르면 술 한잔 퍼먹고
배고프면 나무에 걸려있는 고기를 건져 먹고 이러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오늘날 이 주지육림이라는 사자성어는 이런 뜻으로 놓이죠. 흥청망청 노는 모습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달기에게 어울리는 궁전을 지어주기 위해서 초호화 궁전 같은 것들을 지으면서 제멋대로 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런 어떤 초호화 궁전이라든지 주지육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전부 다 백성들이 낸 세금이랑 노동력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로부터 무거운 세금이라든지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백성들이 점차 불만을 품게 되었고요. 또한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국가가 크게 혼란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정신 제대로 박혀 있었던 신하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충언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전하, 이러지 마시고 나라를 제대로 살피십시오. 달기를 쫓아내고 옛날에 훌륭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상주왕의 경우에는 이미 달기라는 여자한테 너무 많이 빠져버려서 니네가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이런 식으로 욕할 수 있어? 당장 죽여버리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달기라는 여자 성격이 어땠다 그랬냐면은 변태적이고 잔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하, 기왕 전애들 죽일 거면은 그냥 죽이지 마시고 재밌게 죽여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런 걸 만들었대요. 요런 거 양 난간 끝에다가 구리로 만든 봉을 끼웠답니다. 구리로 만든 봉을 끼웠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미끄럽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파이어, 불을 피운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자 했던 죄수를 여기다가, 죄수라고 하면 좀 그렇죠, 충신이었죠. 죽이고자 했던 충신을 여기다가 세워 놓은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발린 이 미끄러운 구리봉을 무사히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가면은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잘 건널 수 있었을까요? 맨발로? 아니겠죠, 그죠? 미끄러워서 이 뜨겁게 달궈져 있는 구리봉을 밟으면서 어떻게든 여기까지 지나가려고 하다가 미끄러워서 발이 뜨거워서 결국에는 떨어져가지고 불에 타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 잔인한 장면을 보면서 달기는 무척 기뻐했다고 하고, 달기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상나라의 주왕 역시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미치광이는 왕으로 놔뒀다가는 나라가 다 망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상나라의 서쪽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상나라 주왕의 군대를 격파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주왕조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요. 이런 얘기가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왕에 사자성어 얘기한 김에 하나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이렇게 달기처럼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예쁜 여자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경국지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울 경자, 나라 국자, 무엇의라는 뜻에서 지, 그리고 아름다울 색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에서 사자성어로 경국지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주지육림, 경국지색 이런 말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거 알아둬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교양과 상식이 풍부해지는 유익한 동아시아사 시간입니다, 그죠? 네, 자, 실제로 근데 이런 어떤 상주왕과 달기의 일이 있었을까요? 과거의 일이니까 모르죠, 그죠?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마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발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상왕조를 무너뜨리고 주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원래 이거는 신하가 해서는 안 될 짓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상왕조에서 반란을 일으킨 주발, 그리고 주나라를 세우는 이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왕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잠깐만요. 자, 실제로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조선시대 때 쓰였던 고려시대 역사서 고려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논조로 쓰여 있어요. 고려라는 나라 원래 굉장히 훌륭했는데 뒤로 가게 되면서 나라가 너무너무 망가지기 시작을 했다. 특히 공민왕 때부터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정치가 굉장히 혼란해졌고, 그리고 이제 공민왕도 미쳐서 제대로 정치를 돌보지 않고 그 뒤에 등장하는 우왕, 창왕, 공양왕 이런 사람들도 혈통이 꼬여서 제대로 된 나라가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성계께서 어쩔 수 없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이런 내용이 고려사에 적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다른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주왕조에서는 국가를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신정정치, 재정일치라고 하는 정치의 형태가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이었냐면은 아직까지 왕이 국가를 통치할 만한 제대로 된 힘, 법과 제도, 조직 같은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것은 주왕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상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중원을 장악했던 주왕조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왕이 그 넓은 땅을 직접 통치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주왕조에서는 이러한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넓은 땅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혈연적 봉건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혈연적 봉건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혈연적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혈연적과 봉건제를 하나씩 띄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봉건제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건제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 것이에요. 이 커다란 동그라미가 주나라의 영토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나라 왕의 힘이 약해서 주나라 왕이 직접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은 아직 이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주나라 왕은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었어요. 그 각각의 나눈 조각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나라 국자를 써서 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주나라의 왕의 경우에는 수도와 그 주변 지역은 자신의 힘이 미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통치했어요. 다시 말해서 주나라 왕은 중앙 지역을 직접 통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먼 지방들의 경우에는요, 국이라는 단위를 나눠서 나를 대신해서 왕을 대신해서 그 땅을 통치할 사람을 각각에 임명하였으니 그를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제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제후라는 사람은 왕에 의해서 국을 통치할 것을 임명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후는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지배했느냐?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왕의 개입을 받지 않고 이 제후의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지역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었어요. 자치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 왕이 개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국단위를 다스리고 있었던 제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그 제후의 자리 역시 제후의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습해서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봉건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말해서 주나라 왕의 경우에는 이 넓은 땅을 자기 혼자 직접 통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나누어서 그 나누은 권력을 가지고 지방으로 가서 그 지방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제후라는 것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 봉건제라고 하는 통치 체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통치 제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방 분권적인 제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방 분권적인 제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은 선생님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넣어놨는데요. 요걸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을 다른 식으로 그려보자면은 이와 같습니다. 주나라 왕실의 왕이 있긴 합니다만은 자기가 다스리는 땅을 직접 다 통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땅을 여러 개의 국으로 나누어서 각각 제후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자, 이 제후들에게 나누어 줄 땅을 제후들에게 다스릴 땅을 나누어 주는 행위,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분봉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제후를 임명하는 행위, 이 땅을 네가 지배하도록 인정한다라는 행위를 일컬어서 비슷한 말로 책봉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왕은 자신이 직접 다스릴 수 없는 그 땅의 땅과 그 땅의 백성들을 제후를 임명을 해서 다스리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분봉 또는 책봉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후는 당연히 왕보다 힘이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이었겠죠. 그죠? 따라서 제후 역시 왕으로부터 받은 땅을 자기 혼자서 직접 다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후 역시 자기 아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경 또는 대부로 임명을 해서 왕으로부터 받은 토지의 일부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로 하여금 대신 다스리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 경대부 아래에 이 사라고 하는 지배계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과 대부는 사라고 하는 계층들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방에 살고 있는 백성과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통치를 하였으니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왕 대리자를 통해서 전국을 통치하는 제도, 그게 바로 봉건제라고 하는 통치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가는 게 있으면 당연히 오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왕은 백성과 토지를 지배할 수 있는 관직과 그것을 제후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제후는 왕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를 갖느냐? 첫 번째, 정기적으로 왕을 방문을 해서 신하로서의 예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예물을 바쳐야 하는데요. 이런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조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공물을 바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공물을 정기적으로 바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왕이 적의 침입에 의해서 위협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제후들은 왕의 신하로서 군대를 이끌고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군사적 봉사의 의무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후가 왕에 대해서 지켜야 할 의무는 경대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경대부 역시 자신을 임명해준 제후에게 조공의 예를 바쳐야 됐고요. 그리고 군사적 봉사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경대부가 다스리는 땅에 다니는 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왕 아래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해서 이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전국까지 통치하도록 한 제도가 바로 봉건제라고 하는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제도를 봉건제라고 하는데 그 앞에 혈연적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느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봉건제라고 하는 제도는 상당히 어떠한 제도예요? 상당히 지방 분권적인 제도입니다. 그죠? 자, 지금 왕의 신하로서 제후가 국을 통치한다고 하지만 왕과 특별히 차이 나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왕은 이 국 단위에 개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국 단위의 땅에서는 제후가 왕이나 다를 바가 없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후를 임명을 할 때 왕에 대한 충성심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제후로 임명했다가는 그 제후가 힘을 길러서 반란을 일으켜서 주나라 왕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르는 노릇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 왕은 제후들을 임명을 할 때 얘는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안정장치를 걸어둘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 사람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것은 바로 나의 가족들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나라 왕 역시 제후들을 어떤 사람들로 임명을 했느냐? 나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은 제후들은 왕의 아들이나 동생이나 남성 친척으로 임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혹은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 나랑 같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한 끈끈한 전우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후로 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후는 핏줄로 대부분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혈연적 봉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을 경대부로 임명했을까요? 제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제후 역시 경대부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그 땅 네가 알아서 다스려라 라는 식으로 자치에 대한 권한을 줬거든요. 따라서 이 경대부들도 제후 몰래 힘을 키워서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후 역시 경대부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임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후들 이 경대부를 임명할 때도 역시 그의 아들이나 그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임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봉건제의 구조를 보면은요, 왕에서부터 제후, 경대부까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핏줄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혈연적 봉건제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썼는데요. 같이 좀 써볼게요. 자, 거기 선생님이 마지막 6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빈칸에 들어갈 말 쓰겠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천명사상이라는 것이에요. 자,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왕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었느냐? 그것은 왕이 하늘로부터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천명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주나라 때부터 왕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게 왜 나왔느냐? 자, 우리가 앞으로 동아시아사 계속 배우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게 될 텐데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려면은 그에 따라서 잘 움직일 수 있는, 아까 얘기했죠? 조직과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은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다 지키지를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있지만 법을 어기는 사람들 여전히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느냐? 사람들에게 왜 그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대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통치의 사상이다, 이념이다, 이데올로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나라 왕은 혈연적 봉건제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도록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왜 그 제도를 잘 지켜서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후들은 왕이랑 다스리는 땅의 크기가만 다르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땅에서 왕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과 제후가 무엇이 다르며 그래서 제후가 왕에게 왜 충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사상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천명사상이라고요. 왕은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왕과 제후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의미는 또 들 수 있겠죠. 왜 하필이면은 왕이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느냐 라는 의미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천명사상과 더불어서 이 주나라의 혈연적 봉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통치사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밑줄 칩시다. 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덕치주의란 무엇이냐? 왕은 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았느냐? 그것은 이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덕으로서, 사랑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덕치주의라는 거예요. 왕은 덕으로서, 사랑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덕치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실제로 주나라 왕이 덕으로 왕이 되었나요? 아니었죠. 그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주나라 왕은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의 힘으로, 무력으로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의 왕이 됐어요. 주발이라는 사람이. 그죠? 자, 그럼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렇죠. 만약에 내가 왕이 된 이유가, 하늘로부터 선택된 이유가 무력 덕분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 그러면 제후들이 나도 그러면 힘을 키워가지고 무력을 갖게 되면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거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백성을 다스린다, 덕으로서 백성을 보살핀다 라고 하는 이런 덕치주의를 내세웠던 겁니다. 내가 선택을 받은 이유, 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후 너네들도 나처럼 잘된 인간,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해라? 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려라. 반란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이 봉건제라고 하는 제도를 잘 따르고 지킬 수 있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요, 주나라라고 하는 중국의 세 번째로 등장한 왕조가 왕의 힘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했을 때 그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썼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연적 봉건제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천명사상과 덕치주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방법이 잘 먹혔을까요? 네,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요 주나라 왕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약했지만은 이 혈연적 봉건제라고 하는 안정장치가 걸려있는 효과적인 지방 분권적인 제도를 통해서 그 넓은 땅을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고 나라는 금방 평안해지면서 발전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혈연적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나라 왕실이 수많은 국가들로 분열되는 중국 최초의 분열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안녕.